저는 오늘도 어두운 종로 뒷골목 그 낡은 간판 아래 서 있습니다. 한결시계 수리점. 제 손때가 묻은 이 간판을 올려다보면 가슴 한편이 먹먹해지죠. 아들은 이곳에 올 때마다 코를 막았습니다. 기름 냄새가 난다면서요. 수백억 원짜리 가상화폐 거래소 개소식 날 제가 손수 닦아 내민 회중시계를 그 아이가 짓밟았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멈춰버렸다는 걸요. 작업대 위에는 오늘도 시계들이 쌓여 있습니다. 어떤 건 멈춰 있고 어떤 건 너무 빨리 가고 또 어떤 건 거꾸로 가기도 하죠. 사람들은 제게 시계를 맡기며 말합니다. 한결씨 이거 고칠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시계는 고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아버지 여기 계셨어요? 문이 열리며 도진이 들어왔습니다. 제 아들이죠. 명품 브랜드 로고가 선명한 구두를 신고 반짝이는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그 시계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스위스제 명품이죠. 아들 손목에서 째깍거리는 그 소리가 제 귀엔 너무 시끄럽게 들렸습니다. 도진아, 무슨 일이냐? 아, 그냥 지나가다가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압니다. 아들의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죠. 뭔가 필요할 때만 이곳을 찾아오니까요. 며느리 세영도 함께 왔더군요. 하이힐 소리가 좁은 계단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세영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 작업복의 기름때를, 낡은 선풍기를, 먼지 쌓인 시계들을 후워보는 그 시선이요. 저는 그 시선을 못 본 척했습니다. 아들이 선택한 사람이니까요. 앉아라. 차라도 한잔할까? 아니요, 괜찮습니다. 도진이 재빨리 말을 꺼냈습니다. 뭔가 급한 모양이었죠. 아버지, 제가 요즘 사업을 하나 준비하고 있거든요. 가상화폐 거래소요. 퀀텀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상화폐가 뭔지는 대충 압니다. 신문에서 봤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다루는 건 기계식 시계입니다. 태엽과 톱니다, 바퀴, 그리고 정밀한 손놀림이 전부죠. 대박 날 겁니다, 아버지. 이미 투자자들도 줄 서 있고요. 근데 말이죠. 도진이 말을 흐렸습니다. 세영이 옆에서 남편의 팔을 살짝 쳤어요. 격려의 제스처였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돈이 필요하구나.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500억 정도요. 500억. 큰 돈입니다. 제가 이 좁은 시계 수리점에서 평생 벌어도 만질 수 없는 금액이죠. 하지만 저는 그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몰랐지만요. 왜 내게 오는 거냐? 은행도 있고 투자자도 있다며. 아버지가 절 믿어주셨으면 해서요. 진짜입니다. 이번엔 꼭 성공할 수 있어요. 도진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제 눈엔 그게 진심이 아니라는 게 보였어요. 다급함이었죠. 뭔가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벽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먼지가 쌓인 낡은 벽장이죠. 아들은 그 뒤를 따라오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거기에 뭐가 있는데요? 시계다. 벽장 문을 열자 오래된 괴종시계가 나타났습니다. 태엽식이었죠. 째깍째깍. 규칙적인 소리가 좁은 공간을 채웠어요. 도진은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낡은 시계 따위에 관심이 없었던 거죠. 이게 뭔데요, 아버지? 내 인생이다. 정밀함과 인내의 결과물이지. 저는 그 시계의 유리문을 열고 내부를 들여다봤습니다. 수백 개의 톱니다, 바퀴가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어요. 하나라도 어긋나면 전체가 멈춥니다. 시간이란 그런 겁니다. 정확해야 하죠. 아버지, 그래서 돈은요? 세영이 조바심을 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석 달을 달라. 네? 석 달요? 그래. 석 달 동안 매일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 시계 수리점에서 일해라. 그리고 매일 이 벽장 속 시계를 점검하고. 그러면 돈을 주마. 도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세영은 눈을 크게 떴고요. 말도 안 된다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저 지금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당장 다음 달에 개소식인데. 그럼 다른 데서 구해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진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세영이 남편의 옷자락을 잡아당겼죠. 두 사람은 잠시 눈빛을 주고받더니 도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아버지.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던 거겠죠. 돈이 절실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작업대로 돌아왔습니다. 내일부터 나와라. 늦으면 안 된다. 네, 아버지. 두 사람이 나간 뒤 저는 다시 시계를 들여다봤습니다. 손님이 맡긴 회중시계였죠. 태엽이 풀려 멈춰 있었어요. 저는 정밀 드라이버로 뒷면을 열고 내부의 톱니다, 바퀴를 하나하나 점검했습니다. 어디선가 차 시동 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의 수입차였죠.
굉음을 내며 골목을 빠져나가는 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시간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단다, 도진아. 회종시계의 태엽을 조심스럽게 감았습니다. 째깍째깍. 시계가 다시 살아났어요. 멈췄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아들의 시간은 그건 곧 멈출 겁니다. 제 손으로요. 벽장 속 괴종시계가 6시를 알렸습니다. 땡땡땡. 6번의 종소리가 울렸죠. 저는 작업복을 벗고 깨끗이 손을 씻었습니다. 기름때가 좀처럼 지워지지 않았어요. 평생 일을 해온 흔적이었죠.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해진 머리카락. 저는 늙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빛만큼은 아직 살아있었어요. 아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줄 겁니다. 진짜 시간의 가치를 배우는 기회를요. 만약 그게 실패한다면 그땐 제가 직접 나서야겠죠.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한결로서 말입니다. 다음날 아침 시계는 정확히 8시 59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작업대 앞에 앉아 문을 바라봤죠. 과연 올까요? 아들이 정말로 이 좁은 계단을 올라올까요? 8시 59분 50초. 문이 열렸습니다. 도진이 들어섰어요. 놀랍게도 말끔한 정장이 아니었습니다. 청바지에면 티셔츠 그리고 낡은 운동화였죠. 일부러 골라 입은 티가 났지만 어쨌든 왔다는 게 중요했습니다. 왔구나. 내 아버지. 목소리가 뻣뻣했습니다. 억지로 참고 있다는 게 느껴졌죠. 저는 옆 의자를 가리켰어요. 앉아라. 먼저 이걸 봐라. 작업대 위에 올려놓은 건 오래된 손목시계였습니다. 유리가 깨지고 태엽이 녹슬어 있었죠. 도진이 그걸 집어들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이런 고물을 왜 고쳐요? 주인에게는 30년 된 추억이 담긴 물건이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지. 저는 도진의 손에서 시계를 가져와 확대경 아래 놓았습니다. 녹슨 톱니다. 바퀴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시계 수리는 인내의 작업이다. 하나하나 분해하고 닦고 기름칠하고 다시 조립하는 거지. 서두르면 망가진다. 네, 알겠습니다. 도진의 대답은 기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일단 시작하면 되니까요. 첫 주가 지나갔습니다. 도진은 매일 정확히 9시에 나타났어요. 하지만 눈빛은 죽어 있었죠. 제가 시키는 대로 톱니다. 바퀴를 닫고 부품을 분류하고 간단한 조립을 했습니다. 손놀림이 서툴렀어요. 드라이버를 떨어뜨리고 나사를 잃어버리고 태엽을 너무 세게 감아 부러뜨리기도 했죠. 천천히 해라. 시간은 서두르지 않는다. 네. 짧은 대답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가르칠 수 있는 건 기술뿐입니다. 마음은 스스로 배워야 하니까요. 한 달이 지났을 때 세영이 찾아왔습니다. 오후 4시쯤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서는 그녀의 얼굴에 짜증이 가득했어요. 아버님, 이게 도대체 언제까지 계속되는 건가요? 석 달이라고 했다. 석 달이요? 도진이는 지금 사업 준비로 정신없어요. 이런 시간 낭비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 거예요? 세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도진이 아내의 팔을 잡았지만 그녀는 뿌리쳤죠. 아버님은 도대체 뭘 원하시는 거예요? 도진이를 괴롭히고 싶으신 거예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화장이 진했어요. 명품 가방을 들고 반짝이는 귀걸이를 하고 있었죠. 그 모든 게 거칠해였습니다. 괴롭히는 게 아니다. 가르치는 거지. 뭘요? 이 낡은 시계 만지는 걸요? 인내와 정밀함을 말이다.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다. 시간과 노력이 그렇지. 세영이 비웃었습니다. 노골적으로요. 시대착오적이세요, 아버님. 지금은 21세기예요. 효율과 속도가 중요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손으로 만지작거리는 건 시간 낭비일 뿐이에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업을 계속했죠. 고객이 맡긴 회종시계 유리를 닦고 있었거든요. 세영이 헛웃음을 흘리며 돌아섰어요. 도진아, 빨리 끝내고 나와. 저녁 약속 있어. 문이 쾅 닫혔습니다. 도진이 민망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죄송합니다, 아버지. 괜찮다. 내 아내니까. 그래도 일이나 해라. 저 벽장 시계 점검할 시간이다. 도진이 한숨을 쉬며 벽장으로 갔습니다. 낡은 괴종시계 앞에 서더니 대충 유리를 닫고 태엽을 확인했어요. 형식적이었죠.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벽장 속 시계가 뭔지를요. 2달째 되던 날 도진의 휴대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작업 중에도 몇 번이고 진동이 왔죠. 도진이 초조하게 화면을 확인했어요. 아버지, 잠깐 전화 좀 받아도 될까요? 나가서 받아라. 도진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래,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게. 걱정하지 마. 곧 돈 나와. 투자자와 통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났죠. 저는 피식 웃었어요. 급한 건 아들이지 저는 아니었으니까요.
도진이 돌아왔을 때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석 달 채워야 돼요? 일주일만 당겨주시면 안 될까요? 안 된다. 제발요, 아버지. 지금 투자자들이 난리예요. 개소식 준비도 해야 하고. 그게 내 알바냐? 약속은 석 달이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진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주먹을 불끈 쥐더니 다시 작업대로 돌아갔죠. 분노를 참는 게 역력했습니다. 석 달이 되던 날, 도진은 마지막 날인 듯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6시가 되자마자 벌떡 일어났죠. 아버지, 이제 됐죠? 그래, 수고했다. 저는 서랍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도진의 눈이 반짝였어요. 돈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한 거죠. 내일 오전 10시에 강남 테헤랄로 사무실로 와라. 주소는 문자로 보내마. 사무실이요? 그래. 거기서 계약하자. 도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침내 끝났다는 안도감이 얼굴에 가득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도진아. 내 아버지. 이 석 달 동안 뭘 배웠느냐? 도진이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있네요, 아버지. 그리고 정밀함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눈빛이 말해주고 있었죠.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는 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잘 배웠다. 도진이 나간 뒤 저는 벽장 속 괴종시계를 열어봤습니다. 내부에 숨겨진 작은 카메라가 깜빡이고 있었어요. 석 달 동안의 모든 순간이 기록되어 있었죠. 도진이 형식적으로 점검하던 모습, 휴대폰을 몰래 보던 모습, 하품하며 시간을 때우던 모습 전부요. 시간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도진아. 저는 카메라의 기록을 노트북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죠. 박 변호사, 나야. 내일 준비됐나? 네, 회장님. 모든 서류 준비 완료했습니다. 좋아. 계획대로 진행하게.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 달 동안 아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겉만 번지르르한 사람이었죠. 이제 진짜 교육이 시작될 겁니다. 시계 소리만이 좁은 방을 채웠습니다. 째깍째깍.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어요. 아들의 시간도 제 시간도요. 다음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강남 테헤랄로, 그곳엔 제가 소유한 건물이 하나 있었죠.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종로 뒷골목 시계 수리공이 강남 한복판에 빌딩을 가지고 있다는 걸요. 회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로비에서 박 변호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단정한 수트 차림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다른 옷을 준비해뒀어요. 옷 갈아입었나? 네, 말씀하신 대로 준비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평범한 부동산 중개인 복장으로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회색 재킷에 검은 바지, 그리고 낡은 서류 가방까지요. 완벽한 변장이었죠. 아드님이 곧 도착하실 겁니다. 알겠네. 자네는 건물 관리인으로 행세하게. 나는 그냥 옆에 앉아있을 테니. 이해했습니다, 회장님. 10층 회의실로 올라갔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강남의 빌딩 숲이 보였어요. 화려하고 거대한 도시였죠. 아들이 꿈꾸는 세상이었습니다. 10시 정각 문이 열렸습니다. 도진과 세영이 들어왔어요. 두 사람 모두 완벽하게 차려입고 있었죠. 도진은 명품 수트에 반짝이는 구두를, 세영은 하얀 원피스에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도진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억지로 참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가득했죠. 앉아라. 와, 아버지. 이런 곳에 아는 분이 계셨어요? 이 건물 임대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세영이 주위를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박 변호사를 가리켰죠. 여기 박 실장님이시다. 이 건물 관리하시는 분이지. 아, 안녕하세요. 저는 한도진이라고 합니다. 도진이 명함을 꺼냈습니다. 퀀텀 거래소 대표이사 한도진. 아직 인쇄한 지 얼마 안 된 듯 새 것이었어요. 박 변호사가 명함을 받아들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결 선생님께 부탁을 받았습니다. 좋은 조건으로 사무실 하나를 임대해드리라고요. 정말요? 도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세영도 기뻐하며 남편의 팔을 잡았죠. 이 건물 15층 전체를 2년 계약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시세는 월 1억인데 특별히 5천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5천만 원이요? 도진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연했죠. 강남 한복판 프리미엄 빌딩이 그 가격일 리 없었으니까요. 네, 한결 선생님께서 오랜 지인이시니까요. 다만 2년 계약이고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도진이 거듭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공짜는 없다는 걸 이 아이는 모르고 있었죠. 그럼 계약서 작성하시죠. 박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였어요. 도진이 꼼꼼히 읽어보는 척했지만 사실 대충 훑어봤을 뿐이었죠. 중요한 조항들을 놓쳤습니다. 월세 3개월 연체 시즉시해지,
불법 행위 발견 시 즉시 퇴거, 원상 복구 의무 같은 것들이요.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네. 도진이 기쁘게 서명했습니다. 세영도 옆에서 연신 웃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그럼 이제 아버지 투자권은요? 도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드디어 본론이었죠. 저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다. 네? 금전소비대차요? 그래. 500억 원을 빌려주는 거지. 2년 만기 연 5% 이자, 만기래일 시상환이다. 도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투자가 아니라 대출이었던 거죠. 아버지 투자라고 하시지 않았나요? 투자는 위험하다. 나는 확실한 걸 좋아하거든. 계약서대로 갚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세영이 남편의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눈빛으로 뭔가 신호를 보냈죠. 참으라는 의미였어요. 어차피 돈이 필요하니까요. 알겠습니다, 아버지. 꼭 갚겠습니다. 이자까지 합치면 550억이다. 정확히 2년 뒤에 갚아라. 하루라도 늦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거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진이 침을 꿀꺽 삼켰어요. 네, 알겠습니다. 서명이 끝났습니다. 계약서는 2부씩 작성됐고 각자 1부씩 가졌죠. 저는 제 서류를 가방에 넣으며 일어났어요. 그럼 나는 이만 가보마. 아버지 식사라도 하고 가시죠. 됐다. 손님들이 기다린다. 저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폭도를 걸어가며 뒤를 돌아봤어요. 회의실 안에서 도진과 세영이 기뻐하며 껴안고 있었죠.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진짜 게임은 이제부터라는 걸요. 일주일 뒤 퀀텀 거래소 사무실 인테리어가 시작됐습니다. 15층 전체를 화려하게 꾸미더군요. 대리석 바닥, 유리 파티션, 최신 컴퓨터 장비들이 들어왔죠. 박 변호사가 메일 보고를 올렸어요. 회장님, 인테리어 비용만 20억 원이 넘습니다. 그래, 계속 지켜보게. 직원 채용도 시작했습니다. 연봉이 상당히 높더군요. 돈 쓰는 속도를 체크하게. 메일 보고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도진과 세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더 비싼 옷을 입고, 더 비싼 차를 몰고, 더 비싼 식당을 다녔죠. 500억이라는 돈이 그들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어느 날 시계 수리점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저 도진이에요. 그래, 무슨 일이냐? 다음 주에 개소식이 있어요. 꼭 오셔야 해요. 아버지가 안 계시면 안 되잖아요.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알았다. 가마. 정말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전화를 끊고 저는 작업대로 돌아갔습니다. 고객이 맡긴 회중 시계가 놓여 있었어요. 은빛 케이스에 섬세한 조각이 새겨진 아름다운 시계였죠. 저는 그 시계를 정성스럽게 수리했습니다. 녹슨 부분을 닦아내고 태엽을 갈고 톱니다 바퀴에 기름을 칠했어요. 일주일 내내 그 시계만 붙들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완벽하게 복원이 끝났죠. 째깍째깍. 시계가 다시 살아났어요. 이걸 가져가야겠구나. 저는 시계를 고급 상자에 담았습니다. 벨벳 천으로 감싸고 리본까지 달았죠. 아들에게 줄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개소식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시작될 겁니다. 아들이 제가 누군지 알게 될 거고 그가 얼마나 오만했는지도 깨닫게 되겠죠. 시계 소리만이 어둠 속에서 울렸습니다. 째깍째깍. 시간은 멈추지 않았어요. 누구에게도 자비롭지 않았죠.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저는 깨끗한 옷을 입고 회중시계 상자를 들었어요. 거울을 봤죠. 주름진 얼굴, 거친 손. 아들이 경멸하는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가보자. 혼잣말을 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시계 수리공 한결이 아니었어요. 타임리스 테크 회장 한결이었죠. 하지만 아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곧 알게 되겠지만요. 강남 한복판이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퀀텀 거래소 개소식이었죠. 건물 앞에는 이미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기자들, 투자자들, 인플루언서들까지요. 저는 택시에서 내려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와, 대단하네요. 택시 기사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저는 요금을 건네고 천천히 입구로 걸어갔죠. 손에는 회중시계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초대장 보여주세요. 입구에서 젊은 직원이 저를 막아섰어요.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죠.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눈빛이 불편했습니다. 초대장은 없는데. 그럼 입장하실 수 없습니다. 아들이 부른 거야. 한도진 대표 말이지. 직원의 얼굴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의심하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이해했죠. 이 화려한 자리에 낡은 옷을 입은 노인이 어울릴 일이 없었으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직원이 무전기에 대고 뭔가 말했습니다. 잠시 후 세영이 나타났어요. 하얀 드레스를 입고 머리를 높이 올린 모습이 마치 공주 같았죠. 아버님.
세영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눈빛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황하고 있었어요. 들어오세요. 근데 왜 이렇게? 아니에요. 어서요. 세영이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죠. 저분이 누구야? 태표님 아버지래. 헐, 저렇게 입고 왔어?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요. 홀 안은 더 화려했습니다.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샴페인이 흐르고 음악이 울려 퍼졌죠. 사람들은 웃으며 잔을 부딪혔어요. 성공을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아버지. 도진이 달려왔습니다. 완벽한 수트 차림이었죠. 얼굴에는 화장까지 한 듯 빛이 났어요.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축하한다. 저는 손에 든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선물이다. 내가 직접 수리한 시계지. 도진이 상자를 열었어요. 은빛 회중시계가 나타났죠. 정성스럽게 닦아낸 케이스가 조명 아래서 반짝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진의 목소리가 식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세영이 재빨리 상자를 받아들었어요. 고맙습니다, 아버님. 소중히 간직할게요. 근데 이제 슬슬 식사 시간이라. 세영의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저를 내보내려는 의도가 느껴졌죠. 그래, 나는 저기 앉아 있을게. 저는 구석자리로 갔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지나가며 느꼈어요. 그들의 시선이 모두 저를 피한다는 걸요. 마치 더러운 무언가를 보는 것처럼요. 자리에 앉아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무대 위에는 거대한 스크린이 있었어요. 퀀텀 거래소 로고가 빛나고 있었죠. 도진과 세영이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진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타고 울려 퍼졌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죠. 퀀텀은 새로운 미래를 여는 문입니다. 우리는 가장 빠르고 가장 안전한 가상화폐 거래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카메라가 돌아갔죠. 도진은 완벽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아들이 행복해 보였어요. 거짓된 행복이었지만요.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고급 음식들이 나왔죠. 저는 접시에 음식을 담으려 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아버님. 세영이 다가왔습니다. 얼굴에 어색한 미소를 띠고 있었죠. 식사는 따로 준비했어요. 저쪽 방에서 편하게 드세요. 여기서 먹으면 안 되나?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는 귀빈석이라서요. 아버님께서는 저쪽이 더 편하실 거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를 사람들 눈에서 치우고 싶은 거였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알겠다. 별실로 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간단한 도시락이 놓여 있었죠. 고급 음식들과는 비교도 안 됐습니다. 저는 혼자 밥을 먹었어요. 조용한 방에서 젓가락 소리만 울렸죠. 멀리서 웃음소리와 음악 소리가 들렸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다시 홀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즐거워하고 있었어요. 도진이 투자자들과 악수하며 사진을 찍고 있었죠. 저는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도진아. 아버지. 식사 잘하셨어요? 그래. 나는 이만 가봐야겠구나. 벌써요? 조금만 더 계시죠. 말과 달리 도진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저는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됐다. 내일 손님들이 기다린다. 저는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때 세영이 다가왔어요. 손에는 제가 준 회중시계 상자가 들려 있었죠. 아버님, 가시기 전에 이것 좀. 세영이 상자를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왜 이러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기 오시느라 고생하셨지만 아버님 손에 묻은 기름때가 귀빈들 옷에 묻을까 염려돼요. 그리고 이 시계도 너무 낡아서요. 이제 집에 가서 쉬세요. 세영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내용은 냉혹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었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세영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경멸이 가득했어요. 저를 짐처럼 여기고 있었죠. 그래. 저는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쨍그랑. 상자가 바닥에 떨어지며 뚜껑이 열렸습니다. 회중시계가 굴러나왔죠.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홀 안에 울려 퍼졌어요. 순간 모든 게 멈췄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바라봤어요. 음악도 멈췄죠. 도진이 당황한 얼굴로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내가 떨어뜨린 게 아니다. 내 아내가 준 거지.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깨진 시계를 주었어요. 일주일 동안 정성 들여 수리한 시계였죠. 이제 다시 망가졌습니다. 세영이 변명하려 했어요. 아버님,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저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아들을 봤죠. 도진의 눈에는 민망함과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아버지 때문에 망신당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도진아.
네, 아버지. 2년이다. 정확히 2년 뒤에 보자. 저는 돌아섰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지나 밖으로 나갔죠. 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불었어요. 저는 깨진 시계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냈죠. 박 변호사. 네, 회장님. 시작하게. 2년 동안 저 아이가 하는 모든 것을 기록해. 돈을 어떻게 쓰는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법을 어떻게 어기는지 전부 말이야. 알겠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말해보게. 정말 괜찮으십니까? 혹시 마음이 변하실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변하지 않아. 저 아이는 배워야 해. 시간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말이야. 전화를 끊고 택시를 잡았습니다. 차에 타며 건물을 돌아봤어요. 화려한 조명이 밤하늘을 밝히고 있었죠. 하지만 그 빛은 2년 뒤면 꺼질 겁니다. 어디 가시나요? 종로요. 시계 수리점으로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주름진 얼굴, 피곤한 눈빛. 하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의가 있었습니다. 째깍째깍. 주머니 속 깨진 시계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유리는 깨졌지만 내부는 여전히 살아있었어요. 시간은 멈추지 않았죠. 아들아, 이제 진짜 시계가 돌아간다. 내 인생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어. 2년, 정확히 730일. 그 시간이 지나면 넌 모든 걸 잃게 될 거야. 내 손으로 말이다. 차장 밖으로 강남의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화려하고 눈부신 세상이었죠. 하지만 그 빛 뒤에는 어둠이 있었어요. 아들은 아직 그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곧 알게 되겠지만요. 개소식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종로 시계 수리점에서 일했죠. 하지만 밤이 되면 다른 일을 했어요. 박 변호사가 보내온 보고서를 읽는 일이었습니다. 회장님, 이번 주 보고서입니다. 태블릿 화면에 사진들이 떠올랐어요. 도진과 세영이 청담동 명품 매장에서 쇼핑하는 모습이었죠. 가방 하나에 1,000만 원, 구두 한 켤레에 500만 원이었습니다. 계속 지켜보게. 네, 회장님.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박 변호사가 또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퀀텀 거래소 내부 회계 장부였죠. 직원 급여가 업계 평균의 2배입니다. 그리고 사무실 운영비도 과도하고요. 월 지출이 10억 원을 넘습니다. 500억이 1년이면 바닥나겠군. 그렇습니다. 게다가 박 변호사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습니다. 고객 신원 확인도 푸시라고 의심거래 보고도 하지 않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죠. 아들은 빠른 성장만 생각했어요. 기본을 무시했습니다. 구이사는 어떤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퀀텀의 약점을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이사. 제 이복 동생이었죠. 타임리스 테크 지분을 노리는 사람이었어요. 도진의 실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지켜보게. 선을 넘으면 안 돼. 알겠습니다, 회장님. 석 달이 지났습니다. 보고서는 계속 왔어요. 도진과 세영의 사치는 더 심해졌죠. 수입차를 바꿨습니다. 리무진이었어요. 억 단위였죠. 펜트하우스로 이사도 갔어요. 한강이 보이는 최고급 아파트였습니다. 도진아, 잘 지내냐? 가끔 전화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들뜨고 바빴어요. 네, 아버지. 요즘 너무 바빠서요. 거래소가 대박이에요. 그래, 잘 됐구나. 몸 조심해라. 네, 나중에 뵐게요. 짧은 통화였습니다. 아들은 제게 관심이 없었어요. 이미 필요한 건 다 받았으니까요. 6개월이 됐습니다. 보고서에 새로운 내용이 나타났어요. 회장님, 월세를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한 달치요. 5천만 원입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시작됐구나. 무너짐이요. 독촉하지 마. 그냥 쌓이게 놔두게. 네, 회장님.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팀은? 계속 모니터링 중입니다. 불법 거래 정황이 여러 건 포착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신고는 안 했습니다. 증거를 모으게. 확실한 것들로만 말이야. 1년이 지났습니다. 도진은 더 이상 전화하지 않았어요. 저도 걸지 않았죠. 보고서만이 우리를 이어주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심각합니다. 박 변호사가 긴급하게 연락했어요. 월세가 석 달치 밀렸습니다. 직원 급여도 한 달 지연됐고요. 사업은? 겉으로는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금이 부족해요. 신규 투자 유치도 어려운 상황이고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이 오고 있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었죠. 구이사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퀀텀의 약점을 금융당국에 흘릴 준비를 하고 있어요. 막아. 네? 아직은 안 돼. 내가 직접 끝낼 거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제 일이었어요.
이복 동생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었죠. 1년 6개월이 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한결 선생님이십니까? 저는 퀀텀 거래소 직원인데요.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그래, 무슨 일인가? 급여가 2달째 안 나왔어요. 대표님께 말씀드려도 기다리라고만 하시고. 혹시 아버님이시니까 도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죄 없는 직원들이었죠. 미안하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럼 어떡하죠? 저희도 생활이 있는데 회사를 옮기게. 그게 나을 거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게 맞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미 시작된 일이었으니까요. 1년 8개월째 세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님. 목소리가 달랐어요. 다급했죠. 세영아, 무슨 일이냐? 저희 좀 도와주세요. 도진이가 요즘 너무 힘들어해요. 사업이 어려워서. 그래서? 돈을 좀 더 빌려주실 수 없으세요? 100억만요. 아니, 50억만이라도.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안 된다. 왜요? 아버님도 성공하길 바라시잖아요. 이미 500억을 줬다. 그걸로 안 되면 더 줘도 소용없어. 아버님, 제발요. 세영이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2년 뒤에 갚아라. 약속대로 말이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1년 10개월째 박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이제 막바지입니다. 보고하게. 월세가 4개월치 밀렸습니다. 계약서상 3개월 연체면 해지 가능하죠. 그리고 불법 거래 증거도 충분히 확보했습니다. 박 변호사가 두꺼운 파일을 내밀었어요. 증거 자료들이었죠. 자금 세탁 의심거래 37건, 미신고 고액거래 62건, 고객 신원 미확인 팩 8건입니다. 저는 파일을 넘겨봤습니다. 하나하나가 명백한 위반이었어요. 구이사는? 조용히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막으셨으니까요. 하지만 눈치는 채고 있을 겁니다. 좋아. 준비하게. 정확히 2년 되는 날 모든 걸 끝낼 거야.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날 밤 저는 혼자 시계 수리점에 앉아 있었습니다. 작업대 위에는 도진이 떨어뜨렸던 회중시계가 있었어요. 아직 고치지 않았죠. 손으로 시계를 들었습니다. 깨진 유리 멈춘 바늘. 하지만 내부는 살아있었어요. 고칠 수 있을까? 혼잣말을 했습니다. 시계를 말하는 건지 아들을 말하는 건지 저도 모르겠더군요.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어둠 속에서 춤췄어요. 아름다웠지만 차가웠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진이었어요. 1년 만에 전화였죠. 아버지.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그래. 저.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그래. 도와주실 수 없으세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죠. 안 된다.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해. 아버지. 2년 뒤에 보자. 그때 이야기하자.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들의 절규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하지만 돌아설 수 없었습니다. 시계를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째깍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벽에 걸린 괴종시계였죠. 이제 2달 남았구나. 혼잣말을 했습니다. 2달 뒤면 모든 게 끝날 거예요. 아들의 거짓된 성공도 오만한 태도도 전부요. 그리고 그때 진짜 교육이 시작될 겁니다. 인생의 수리가 말이죠.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세상을 하얗게 덮으며 모든 걸 지워버리는 것처럼요. 회장님, 내일입니다. 박 변호사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어요. 저는 달력을 바라봤습니다. 빨간 동그라미가 그려진 날짜였죠. 정확히 2년 만기일 하루 전이었습니다. 준비는 다 됐나? 네, 모든 서류 준비 완료했습니다. 월세 연체 내역, 불법 거래 증거,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사본까지요. 좋아. 내일 오전 10시에 사무실에서 보세. 전화를 끊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봄이었어요. 벚꽃이 피기 시작했죠. 새로운 시작의 계절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끝의 계절이기도 했어요. 작업대 위에는 그 회중시계가 여전히 놓여 있었습니다. 2년 동안 손대지 않았어요. 깨진 채로 그대로 뒀죠. 이제 고칠 때가 됐습니다. 저는 정밀 드라이버를 들었어요. 시계 뒷면을 열고 내부를 들여다봤죠.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톱니다 바퀴는 녹슬었고 태엽은 풀려 있었어요. 하나씩 다시 시작해야지. 혼잣말을 하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밤새도록 시계만 붙들고 있었어요. 새벽이 되자 완성됐죠. 째깍째깍. 시계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제 내 차례다, 도진아.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깨끗한 정장을 꺼냈어요. 타임리스 테크 회장으로 입는 옷이었죠. 거울을 봤습니다.
2년 동안 더 늙었더군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했습니다.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제 건물 앞에 도착하자 박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장님, 도진이는?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아마 오후쯤 연락할 것 같습니다. 그래. 기다리지. 저는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창밖으로 강남 거리가 보였어요.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모두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 도진의 목소리였어요. 밝았습니다. 이상할 정도로요. 그래. 오늘이 만기일 하루 전이잖아요. 통화 좀 할 수 있을까요? 말해보거라. 임대 계약 연장하고 싶은데요. 그리고 대출도 좀 더 연장해 주시면 안 될까요? 사업이 이제 막 궤도에 오르고 있거든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궤도에 올랐다고요? 거짓말이었죠. 안 된다. 네? 왜요? 계약은 계약이다. 2년이라고 했으니 2년이야. 아버지 제발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1년만요.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도진아, 내가 2년 동안 뭘 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라. 네? 그게 무슨? 시간의 약속을 지켰느냐? 내가 받은 돈을 어떻게 썼느냐? 생각해봐라. 아버지,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정말이에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전화를 끊었죠. 도진이 다시 걸어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박 변호사. 네, 회장님. 내일 시작하게. 정확히 오전 10시에 말이야. 알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게 맞는 건지 너무 잔인한 건 아닌지 고민했죠. 하지만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배워야 했어요. 진짜 세상을 말이죠. 다음 날 아침 도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오전에 사무실로 갈게요. 얼굴 보고 이야기해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대신 박 변호사에게 연락했죠. 준비됐나? 네, 모두 대기 중입니다. 좋아. 시작하세. 오전 9시 박 변호사가 퀀텀 거래소를 향했습니다. 저는 제 사무실에서 기다렸어요. 창밖에 벚꽃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죠. 9시 30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진이었어요. 아버지, 지금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건물 관리인이 사무실로 왔어요. 나가라고 하는데요. 이게 대체 무슨? 내일이 만기일이다. 계약은 끝났어. 네? 하지만 하루 남았잖아요. 오늘까지 나가라는 말이다. 아버지. 도진의 비명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전화를 끊지 않고 계속 들었습니다. 도진아, 지금 당장 그 사무실로 와라. 테헤란로 말이다. 어디요? 주소 보냈다. 30분 안에 와.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정확히 30분 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도진과 세영이 뛰어들어왔어요. 두 사람 모두 창백한 얼굴이었죠. 아버지. 도진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멈춰섰어요. 제 옆에 박 변호사가 서 있었거든요. 그리고 회의실 테이블 위에는 서류들이 쌓여 있었죠. 앉아라. 아버지, 이게 대체 무슨? 앉으라고 했다. 저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도진과 세영이 떨리는 손으로 의자를 끌어당겼어요. 박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한도진 대표님, 임대차 계약건입니다. 네네. 2년 계약이 오늘로 만료됩니다. 그런데 월세를 4개월간 미납하셨죠. 총 2억 원입니다. 도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계약서 13조에 따르면 3개월 이상 연체 시 즉시 해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오늘 정오까지 퇴거하셔야 합니다. 정오요? 지금 10시인데 어떻게? 그리고 원상 폭구 의무가 있습니다. 인테리어 철거 비용 3억 원을 청구합니다. 세영이 비명을 질렀어요. 3억 원이요? 말도 안 돼요. 박 변호사는 감정 없이 계속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죠. 서류를 내밀었어요. 도진이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죠. 2년 전 대충 읽고 서명했던 그 계약서였습니다. 그리고 박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금전소비대차 계약건입니다. 도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공포가 가득했어요. 500억 원, 2년 만기 연호 % 이자. 오늘이 만기일입니다. 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원금 500억 원과 이자 50억 원, 총 550억 원을 오늘 자정까지 상환하셔야 합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도진이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어요. 세영은 손으로 입을 막았죠. 550억이요? 도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상환 불가능하시면 회사 및 개인 자산 전체에 대한 가압류를 즉시 집행합니다. 아버지. 도진이 저를 바라봤어요.
눈에 눈물이 고였죠. 아버지 이게 무슨, 왜 이러세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가 밖을 내다봤어요. 도진아, 내가 2년 동안 뭘 했는지 알고 있다. 명품을 사고 사치를 부리고 법을 어기고 시간을 낭비했지. 아니에요, 저는. 거짓말하지 마라. 저는 돌아서며 소리쳤습니다. 도진이 움찔했어요. 너는 한 번도 진지하게 일하지 않았어. 거칠에만 했지. 화려한 사무실, 비싼 차, 명품 옷. 그게 다였어. 아버지, 시간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2년 동안 내가 쌓은 건 빚뿐이야. 도진이 무너지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세영이 남편을 붙들며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죠. 오늘 자정까지다. 갚아라. 아버지 제발. 제발요. 도진이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듣지 않았어요. 회의실 문을 열고 나갔죠. 폭도를 걸으며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도진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닦지 않았죠. 미안하다, 도진아. 하지만 이게 유일한 방법이야.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고 저는 밖으로 걸어 나갔어요. 시계가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도진에게 남은 시간은 13시간이었죠. 저는 그날 오후 내내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죠. 도진이 어떻게 할지 궁금했어요. 아니,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요. 오후 3시 박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퀀텀 사무실에서 짐을 빼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나갔고요. 도진이는 사무실에 남아 있습니다. 전화를 계속 걸고 있더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투자자들에게 전화하고 있겠죠. 하지만 소용없을 겁니다. 누가 500억을 하루 만에 빌려주겠어요. 구이사님이 연락하셨습니다. 뭐래? 지금이 기회라고 하더군요. 퀀텀을 인수하겠다고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역시 그 사람답더군요. 거절하게. 이건 내일이야. 알겠습니다. 오후 5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세영이었어요. 아버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왜 이러세요? 도대체 왜요? 도진이는 아버님 아들이잖아요. 알고 있다. 그럼 왜 이렇게 잔인하게 하세요? 정말 돈이 없어요. 어떻게 500억을 구해요? 그건 내 남편이 알아서 할 일이다. 아버님. 세영이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거든요. 오후 6시 도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시간을 주세요. 일주일만, 사흘만이라도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죠. 아름다운 노을이었습니다. 오후 7시 박 변호사가 다시 보고했습니다. 한도진 대표가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모두 거절당했고요. 그럴 거야. 담보가 없으니까. 리무진을 팔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할부금이 남아있더군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아들이 얼마나 무계획적이었는지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오후 9시 또 다른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낯선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한결 회장님이십니까? 중년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투자자입니다. 한도진 대표에게 투자한 사람 중 한 명이고요. 지금 연락이 안 되는데 회장님께서 뭔가 아시는 게 있으십니까? 모르겠네요. 회장님, 저희도 수십억을 잃을 상황입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투자자들까지 움직이기 시작했군요. 오후 11시 박 변호사가 마지막 보고를 했습니다. 회장님, 1시간 남았습니다. 도진이는? 사무실에 앉아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11시 5분이었어요. 55분 남았죠. 준비하게. 자정이 되면 법적 절차를 시작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11시 40분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도진이었어요. 마지막 전화겠죠. 아버지. 목소리가 완전히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 저. 실패했습니다. 돈을 구할 수 없어요. 그래.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 알겠어요.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이미 늦었다. 아버지, 제발. 한 번만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안 된다. 시간은 끝났어. 아버지. 도진이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거든요. 자정이 됐습니다. 벽시계의 종소리가 울렸어요. 땡땡땡. 12번의 종소리였죠. 박 변호사, 시작하게. 네, 회장님.
다음날 아침 저는 일찍 사무실로 갔습니다. 도진과 세영이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9시 전각 그들이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 모두 밤새 잠을 못 잔 얼굴이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들어와라.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박 변호사와 또 다른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건물주였죠. 앉으세요. 도진과 세영이 힘없이 앉았습니다. 세영의 손에는 명품 가방이 없었어요. 도진의 손목에는 비싼 시계도 없었죠. 모두 팔아치웠나 봅니다. 한도진 대표님. 박 변호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다음 조치를 취합니다. 첫째, 퀀텀 거래소 법인 계좌 전액 가압류. 둘째, 개인 계좌 전액 동결. 셋째, 부동산 및 동산 전체 가압류. 넷, 도진의 목소리가 겨우 들렸습니다. 리무진 펜트하우스 보증금, 명품류 전부 압류 대상입니다. 세영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그리고 박 변호사가 잠시 멈췄습니다. 퀀텀 거래소의 불법 행위에 대한 자료를 금융당국에 제출했습니다. 조사가 시작될 겁니다. 도진이 고개를 벌떡 들었어요. 불법 행위요? 무슨? 자금 세탁 방지법 위반, 고객 신원 미확인, 의심거래 미신고 등 총 100여 건입니다. 그건 제가 몰라서. 몰랐다는 건 변명이 안 됩니다. 박 변호사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도진이 무너졌어요. 완전히요. 고개를 숙이고 어깨가 떨렸죠. 아버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창가로 걸어갔어요. 도진아, 나를 봐라. 네? 내가 누군지 아느냐? 아버지. 시계 수리공이시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박 변호사를 봤죠. 박 변호사가 일어나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그 한마디에 도진과 세영이 얼어붙었어요. 네? 건물주도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도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회장님이요? 무슨? 저는 돌아섰습니다. 타임리스 테크 회장 한결이다. 내 아버지 말이야. 타임리스 테크요? 도진이 헛웃음을 흘렸어요. 세영은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죠. 그게 그 반도체 타이밍 기술로 세계 시장을 장악한. 그래. 매출 10조, 직원 10,000명, 전 세계 50여 개국의 지사가 있는 그 회사 말이다. 그럼 이 건물도 내 것이지. 강남에만 5개 있어. 도진이 주저앉았습니다. 세영도 마찬가지였어요. 2년 전 내가 찾아왔을 때 나는 기회를 줬다. 3달 동안 시계 수리점에서 일하라고 했지. 진심으로 배우라고 말이야. 아버지. 하지만 넌 배우지 않았어. 형식적으로만 했지. 그리고 500억을 받자마자 전부 낭비했고. 저는 도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건물 특혜 임대도 다 내가 준 거야. 내가 아는 사람에게 신세 진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준 거지. 그럼 박 변호사님도 내 비서실장이야. 2년 동안 내가 하는 모든 것을 보고했지. 도진이 떨었습니다. 분노인지 수치심인지 모를 감정이 얼굴에 가득했어요.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진작 말씀하시지. 말했다면 내가 배웠겠느냐? 안 그랬을 거야. 회장 아들이라는 지위만 믿고 더 오만해졌겠지. 저는 다시 창가로 돌아갔습니다. 나는 내가 스스로 배우길 바랐어. 시간의 가치를, 노력의 의미를 말이야. 하지만 넌 배우지 않았고 이제 대가를 치러야 해. 아버지 제발. 내일부터 법적 절차가 진행될 거다. 회사는 파산하고 너는 신용불량자가 될 거야. 세영이 비명을 질렀어요. 안 돼요. 이렇게 끝날 순 없어요. 저는 세영을 봤습니다. 차갑겨. 세영씨, 개소식 날 기억하시오? 내가 준 시계를 바닥에 떨어뜨리며 뭐라고 했죠? 세영이 입술을 떨었습니다. 기름때가 묻을까봐. 그래. 그때부터 이미 끝난 거요. 내가 경멸한 그 기름때가 수십 년간 쌓인 내 노력의 흔적이었어. 저는 두 사람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나가세요. 오늘까지만 유예해주겠소. 도진과 세영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문으로 향하는 그들의 뒷모습이 초라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손이 떨렸죠.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박 변호사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모르겠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어. 네, 알겠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회중시계였어요. 어젯밤 수리한 그 시계였죠. 째깍째깍. 시계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었어요. 멈추지 않고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뉴스에서 퀀텀 거래소 파산 소식이 흘러나왔어요. 금융당국 조사 결과 불법 행위가 드러났고 도진은 검찰 조사를 받았죠.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종로시계 수리점에 있었어요. 매일 아침 9시에 문을 열고 저녁 6시에 닫았죠. 손님들이 맡긴 시계를 묵묵히 수리했습니다. 한결씨 이거 고칠 수 있어요? 단골 손님이 오래된 손목 시계를 내밀었어요. 녹이 슬고 유리가 깨진 시계였죠. 해보겠습니다. 저는 시계를 받아들었습니다. 무게가 느껴졌어요. 시간의 무게였죠. 어느 날 오후 문이 열렸습니다. 세영이었어요. 아버님.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조용하고 가라앉아 있었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 평범한 옷차림이었죠. 명품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들어오게. 죄송합니다. 그냥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세영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이혼 서류예요. 그래.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요. 도진이한테 버텼어요. 한 달 동안요. 근데 못 견디겠더라고요. 빚쟁이들 전화, 초라한 생활, 미래 없는 남편. 세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님 말씀이 맞았어요. 저는 거칠에만 사랑했어요. 돈과 명예만 봤죠. 도진이라는 사람은 안 봤어요. 그걸 이제 알았나? 네, 너무 늦었지만요. 세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진이는 지금 어디 있나? 모르겠어요. 며칠 전부터 연락이 안 돼요. 집도 나갔고.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 알았네. 가보게. 세영이 돌아서려다 멈췄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개소식 때 그 시계. 평생 후회할 거예요. 됐네. 가보게. 세영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홀로 남았어요. 도진아, 넌 어디 있니? 혼잣말을 했습니다. 걱정이 됐어요. 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진 않을까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박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도진이를 찾게. 어디 있는지 확인해. 네, 회장님.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1시간 후 전화가 왔어요. 회장님 찾았습니다. 어디 있나? 구로공단 근처 고시원입니다. 3평짜리 방이더군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펜트하우스에서 고시원으로요. 알겠네. 주소 보내주게. 회장님 직접 가시겠습니까? 그래야지. 저는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구로로 향했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죠. 차장 밖으로 흐릿한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고시원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건물이었어요. 좁은 계단을 올라가며 곰팡이 냄새가 났죠. 3층 205. 도진의 방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누구세요? 도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쳐 있었어요. 나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죠. 그리고 문이 열렸어요. 도진이 나타났습니다. 수염이 텁수룩했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옷은 구겨져 있었죠.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들어가도 되겠나? 네. 방은 정말 좁았습니다. 침대 하나, 책상 하나가 전부였어요. 창문도 작았죠.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밥은 먹고 다니냐? 네. 편의점에서. 일은? 도진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못 구하겠어요. 신용불량자라서. 어디도 안 뽑아줘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진아. 내 아버지. 이제 알겠나? 시간이 얼마나 무서운지? 도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죠. 알겠어요. 제가 너무 오만했어요. 돈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거칠에만 중요한 줄 알았고요. 그래. 아버지가 그 낡은 시계 수리점에서 얼마나 많은 걸 배우셨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저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회중시계였어요. 개소식 날 떨어뜨렸던 그 시계였죠. 이거 받아라. 이게 내가 다시 수리했다. 완벽하게 말이야. 도진이 떨리는 손으로 시계를 받았습니다. 은빛 케이스가 빛났어요. 아버지, 도진아, 시계는 고칠 수 있어. 아무리 망가져도 시간과 노력을 들이면 다시 살릴 수 있지. 째깍째깍. 시계 소리가 좁은 방에 울렸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야. 망가졌다고 끝이 아니야.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도진이 울기 시작했어요. 소리 내서요. 어깨가 들썩였죠. 죄송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저는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됐다. 이제 시작이야. 뭘요? 내 인생의 진짜 수리말이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타임리스 테크 소유의 물류회사야. 거기서 배달 일자리가 났어. 배달이요? 그래. 새벽 5시부터 오후 2시까지. 오토바이 타고 물건 나르는 일이지. 도진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해야지. 빚을 갚으려면 말이야. 빚이요? 550억. 잊었나?
도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하지만 내 월급에서 매달 50만 원씩 갚아라. 평생 걸리겠지만 말이야. 50만 원이요? 그럼 1000개월이 넘는데요. 그래. 83년이지. 내가 100살이 넘어야 갚을 수 있어. 도진이 절망한 표였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성실하게 일하면 내가 생각해 볼게. 감면도 해줄 수 있어. 정말요? 조건이 있어. 절대 거짓말하지 말 것, 거칠해하지 말 것, 성실하게 살 것. 이 세 가지만 지켜라. 도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어요. 처음으로 진지한 빛이 보였죠. 하겠습니다, 아버지. 좋아. 내일부터 출근해라. 저는 일어났습니다. 문을 열려다 멈췄어요. 도진아. 내 아버지. 시계를 항상 가지고 다녀라. 시간을 확인하면서 살아. 네. 그리고 매달 한 번씩 시계 수리점으로 와. 시계 점검도 할 겸 나도 볼 겸 말이야. 알겠습니다, 아버지.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미소였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시계 수리점에 있었어요. 오늘도 손님의 시계를 고치고 있었죠. 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 도진이었어요. 배달복을 입고 있었죠. 얼굴은 까맣게 탔지만 건강해 보였습니다. 눈빛도 맑았어요. 왔구나. 네, 오늘 점검받으러 왔어요. 도진이 회중 시계를 꺼냈습니다. 잘 관리하고 있었어요. 흠집 하나 없었죠. 잘 가지고 다녔네. 매일 확인해요. 시간 약속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배웠으니까요. 저는 시계를 받아 점검했습니다. 완벽했어요. 잘했다. 일은 어떠냐? 힘들지만 재미있어요. 손님들이 고맙다고 할 때마다 뿌듯해요. 그래? 네. 그리고 팀장님이 다음 달부터 월급 올려주신대요. 100만 원 더요. 도진의 얼굴이 환했습니다. 100만 원. 예전엔 한 끼 식사비였죠. 이제는 큰 돈이 됐습니다. 잘 됐구나. 아버지 그래서요. 도진이 봉투를 꺼냈어요. 이번 달엔 100만 원 갚을게요. 그래. 저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묵직했어요. 아들의 땀이 묻은 무기였죠. 도진아. 네? 잘하고 있다. 도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도진이 돌아간 후 박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말해보게. 아드님의 부채가 현재 490억 원입니다. 2년간 열심히 갚으셨네요. 그래 알고 있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진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모습이 보였죠. 열심히 페달을 밟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언제쯤 감면해 주실 계획이십니까?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글쎄. 그 녀석의 인성수리에는 평생이 걸릴 테니 스스로의 땀으로 갚게 놔두게. 네? 농담이네. 5년 정도 더 지켜보지 뭐. 진짜로 변했는지 확인하려면 그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나? 박 변호사가 웃었습니다. 회장님도 참 자상하신 척하시면서요. 저는 피식 웃었어요. 자상한 게 아니야. 엄격한 거지. 저는 작업대로 돌아갔습니다. 손님이 맡긴 괴종시계가 놓여 있었어요. 오래된 시계였죠. 저는 정밀 드라이버를 들고 뒷면을 열었습니다. 톱니다. 바퀴들이 나타났어요. 어떤 건 녹슬고 어떤 건 마모되고 어떤 건 어긋나 있었죠. 하지만 고칠 수 있었습니다. 시간과 정성을 들이며 사람도 시계도 마찬가지야. 혼잣말을 하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붉은 빛이 작업대를 비췄죠. 먼지가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째깍째깍. 벽에 걸린 시계들이 일제히 소리를 냈어요.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고요. 저는 미소 지으며 일을 계속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시계를 고칠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아들의 인생도 완전히 수리될 날이 올 거예요. 그때까지 저는 기다릴 겁니다. 시계처럼 묵묵히요. 문이 살짝 열리며 저녁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종로 뒷골목에 냄새가 났어요. 기름 냄새, 먼지 냄새, 그리고 시간의 냄새였죠.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좋은 냄새군. 혼잣말을 하며 다시 시계에 집중했습니다. 한 칸 한 칸 정성스럽게 톱니다. 바퀴를 닦아냈어요. 인생도 이렇게 수리하는 거겠죠. 한 번에 하나씩 정성스럽게 시간을 들여서요. 째깍째깍. 시계 소리만이 어둠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내일도 계속될 겁니다.